5시 정보쇼 시작합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일사불란한 소방주의 체계가 가동돼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뉴스앤 이슈, 동해안 산불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강릉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시 정보쇼 듣고 계십니다. 1990년대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5건입니다. 모두 진화 골든타임 30분을 놓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한데요. 지난 1일 발생했던 고성 산불의 경우 일사불란한 소방주의 체계가 가동돼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뉴스앤 이슈, 동해안 산불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불방지정책연구소 황정석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일에 1년여 만에 또다시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 놀란 가슴 주체를 할 수 없었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피해는 비교적 적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굉장했거든요. 소장님? 네네. 예, 이번 고성 산불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본 관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좀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작년 제가 4월 강원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사실 대전에서 그 강원도 고성까지 달려가는데 뭐 주변에 수십여 대 소방차가 함께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던 기억이 좀 생생한데요. 네네. 사실 작년 강원 산불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 고성 산불에서도 뭐 소방 3단계까지 발령되고 전국에서도 모여든 산불 진화대와 소방관님 덕분에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바로 주민들이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네. 작년 고성 산불 현장에서도 국가적 동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백여 채의 민가가 소실되고 그렇죠. 수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고성 산불은 민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깊숙한 곳에서 속수무책으로 타고 있는 집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한 채라도 더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거. 더불어 이제 확산 방향과 피해 예상 지역을 실시간으로 주민들과 좀 공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네.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대형 산불 때마다 건조한 날씨 탓을 하거나 또 양간지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탓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산불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양간지풍을 되새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고성 산불 상황에서도 관련 전문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양간지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양간지풍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네, 뭐 그렇죠. 지구 태생과 함께 시작되었고 동해안 지역이 유별난 또 기상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양간지풍으로 인해 가지고 반복된 산불 재난을 겪으면서도 네. 과연 양간지풍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네. 제가 작년에요. 강원 산불 4월 4일 강원 산불을 겪고 양간지풍과 양강지풍 길목에서 수없이 다녔습니다. 대전에서 끝까지. 예. 근데 이제 인간의 뭐 양간지풍 자체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양간지풍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죠. 네. 근데 하지만 양간지풍을 역이용해가지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짜낸다면, 그리고 양간지풍을 잘 다스려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도 섰었는데, 네. 아직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연구 계획들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연을 다스린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 바람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쓰자는 것이죠. 역이용. 예, 네.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불이 확산되지만 그 바람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러면 간략해나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그 역이용이라는 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양간지풍을?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산이 작년 4월 4일 강원도에서 발생된 산불은 3건이었죠. 한 건은 인제에서 발생했고, 네. 아시다시피 인제 산불은 고도차가 굉장히 높은 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발생 지점에서 그 능선을 넘어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소요돼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이든 바람이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살수록 물을 뿌리든 간에 네네. 이게 병풍처럼 가로막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태백산맥을 넘어와서 야간지풍에 의해서 이제 산불이 확산되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지역을 토시를 휩쓸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네. 이랬을 때 이게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와서 바닥을 쓸면서 지나가는 통로 어디인가 네. 같이 대량 물을 살수해서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많은 분들, 몇몇 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냈을 때는 제 나름의 수도 없이 반복된,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가능성. 네. 예, 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관리사회가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네. 아직 제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뭐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이 내용이 좀 정착이 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산림 전문가들이 꼽는 대안이 방화수렴 조성이 있거든요. 소장님? 이게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하지만 사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죠. 동해안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화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4년 고성 산불 이후에 네. 사실 이게 방화수림대 조성에 대한 문제가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대책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아직 제자리 걸음일까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예. 동해안 지역 임상이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방화수림 때는 대부분 수분 함유율이 아주 높은 상록 한렵수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종은 대부분 난대 수종이에요. 난대림입니다. 네. 일부 한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참나무를 꼽기도 하지만 참나무는 일반적으로 고도차가 아주 높은 인제라든가 내륙에 있는 산에 같은 경우에는 방화수림대로 활용을 가능하지만 양간지풍으로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엽량이 많아가지고요. 도로 불길을 더 멀리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연구했던 분이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다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해안 산불을 막아낼 정도의 방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안정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나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막연한 동경이 사실 주민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24년간 꾸준히 방화수림대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 기상 조건, 주민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로막고 있어서 결코 맞는 말이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 25년 넘게 이 방화수림 조성 문제는 제기가 됐지만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볼 수 사실상 그렇죠. 일부는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보면 다른 지역의 발생 산불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페이스북 SNS 활동을 좀 자주 합니다. 민간 연구자다 보니 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10일쯤은 아무나 기억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2020년 산불 예방을 가장 잘한 곳 1위를 강원도 지역이라고 그날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 구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양산 지역이라고 내용을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산불 발생 현황 지도에 살펴서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강원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에 있어서는 전국 8개 권역 중에 중간입니다. 중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원도 하면 산불 속에 갇혀 사시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촬영하기 전 오늘자로 보면 수도권 산불이 원래 지금 5월 6일까지 발생했는 것이 178건이 발생했고요. 네. 강원도는 52건밖에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수도권이 강원도에 비해서 3.5배나 많고, 하지만 피해 면적을 보면 강원도는 133헥타르 같았고 수도권은 180여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0헥타르 정도밖에 사지 않아가지고 2.7배 가까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산불 원인에 있어서도 강원도 특히 동해안 지역은요, 예방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산불보다 불가항력적인 산불이 많기 때문에요. 네. 뭐 산불 하면 욕을 얻어먹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화나 불가항력적인 산불을 제외하고 산불 발생 제로화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 동해안 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불에 대해서 늘 국민적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강원도 주민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위안이 되네요. 예. 네. 이 산불 대응 체계 쪽은 어떻습니까? 이 최고 위험 지역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이 강원도 지역에, 영동 지역에 걸맞는 산불 방지 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혹시 선생님 군에 다녀오셨나요? 여자분이어서 안 가셨겠죠? 네. 저는 사실 방위를 제대했는데요. 제 고향엔 방위에게도 이 기관총을 배급해 줍니다. 뭐 경비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 전 일반인들이 말하는 기관총, 이제 우리말로는 M60 사수였거든요. 근데 당시 가장 후방 지역 경비대 방위가 사실 군인으로 봐주지도 않았던 게 좀 시절이었고요. 사실 제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우리 두 아들은 뭐 제가 그 당시에 생각으로 최고로 멋있는 공군을 보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제가 사실 느닷없이 군대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군대도 최전방과 후방의 인력, 무기, 보급품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산불은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안이나 내륙에 그냥 손바닥만한 작은 산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후방이나 예산, 인력 모든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예. 이게 위험도를 따지지 않고 산림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비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요. 사실 동해안 지역 같은 게 한 번의 실수로 도시가 불바다가 된 일이 빈번히 발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해안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력도 장비도 없는 건데 사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사실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황당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는 사실상 모르겠지만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사실 정책 변화가 없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전방 지역에 걸맞는 장비를 개발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또다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전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전방에 어울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참 뼈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산불 발생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고 또 지난 고속 산불 때도 다녀가셨다고 하고 대구서부터 그 먼 거리를 많은 분석과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부분 또 제시를 하시잖아요, 소장님께서. 네네. 그러면 산불 전문가로서 꼭 좀 당부하실 말씀이라 그럴까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이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세계적 수준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 것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한때 우리나라 산불은 은폐 의혹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근데 문제는 은연중에 이런 폐단이 남아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관계자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는 경우가 많고 매번 그 구태의연한 돌려막기식 대책뿐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이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발생하다 2017년부터요. 2020년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인명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산불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또 시대 흐름에 걸맞는 혁신적인 어떤 산불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민들 의식 변화도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요. 의식 변화. 예, 그래서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던 시대가 아니라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요. 주민들이 솔가지를 꺾어서 두들기도 하고 양동이로 밤새 물을 퍼나르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심정으로 산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동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민, 관, 연구기관이 힘을 똘똘 뭉쳐야만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게 또 산불 예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산불 진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황 소장님 같은 분들의 끊임없는 또 채찍질,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